예,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역량인증과정 기출문제 특강을 담당한 한정민 노무사라고 합니다. 예, 저는 제1인사노무법인의 공인노무사로 있고요. 전 직장도 경험도 있고 해커스에서 노동법을 전임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경험을 살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서 좀그 수험에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강의를 꾸며봤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잘 보시면 아마도 수험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기출 특강은요, 그 1강부터 6강까지 진행이 됩니다.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으로 간단하게 이제 기출 분석을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좀 전략적으로, 현실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강에서는 HRM 파트, 그 다음에 4강까지 총 3번에 걸쳐가지고 HRM 파트에 대한 기출 문제를 분석해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예상 문제를 통해서 보충해 드리려고 합니다. 5강과 6강 같은 경우에는 근로관계법 파트예요. 법 부분이기도 하고 기출 문제의 분량을 고려해서 2강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기출 문제를 풀이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강의 수가 짧다 보니까 예상 문제까지 드리기는 좀 그렇고, 전반적으로 주요한 기출 문제들을 10개씩 추려서 5강, 6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HRM 파트와 그 근로관계법, 이 2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시험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그 공인노무사 역량인증 과정 기출문제 특강은요, 최근 3개년 기출문제 풀이로 실전 감각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기출문제가 왜 중요합니까? 예,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요, 시중에 문제집이 없고 기본 교재만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문제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가이드라인이랄지 연습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기출문제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같이 풀어보면서 실전 감각을 길러줄 수 있는 강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문의와 요청들이 많아서 이번에 처음으로 기출특강을 개설하게 된 거예요. 그에 맞춰서 최근 3년 기출문제를 특히 이제 빈출되는 영역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풀이를 할 거고요. 이 문제를 바탕으로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난이도가 이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가늠을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출제 경향 및 빈출 영역을 집중 학습하는 겁니다. 자, 기출문제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기출문제를 무작정 풀어본다기보다는 이 기출문제가 내가 공부하는 내용과 그 매칭을 시켜서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자료로 또는 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을 한번 훑어보고 빈출 영역에 대한 집중 학습을 시도하는 것이 이번 기출특강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 범위에 대한 주요한 이슈를 점검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빈출 영역 자체가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셔야 될 주요 범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주요 이슈들이 있어요. 그 범위 자체가 다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범위 내에서 문제화가 잘 되는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나중에 교재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 이슈를 좀 더 깊이 공부하실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물론 이제 강의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왜 이게 정답이고 왜 이게 정답이 아닌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1번부터 문제 읽고 풀어드리는 강의보다는 읽어드리고 한 5에서 10초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시고 왜 이게 답이고 왜 이게 답이 아닌지를 저와 같이 해설을 통해서 다지는 시간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기출문제 특강만 가지고서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시험의 특징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객관식 50문제죠. HRM 파트에서 30문제, 그 다음에 근로관계법에서 20문제, 이렇게 해서 50문제고요. 그 50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풀어내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고, 일정 기준점 70점 이상을 받게 되면 합격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시험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절대평가이긴 해도 절대적으로 합격하는 사람이 수험생 대비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난이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시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 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용성이 느껴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응시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의 난이도가 조금씩은 올라가는데 그래도 과거 기출문제의 경향성이나 반복적인 패턴들 그리고 주요 영역들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늘 기출 특강을 수강하신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객관식 50문제인데요. 이슈나 주제를 이렇게 겹쳐서 크로스해서 나오진 않는다. 이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HRM 파트에서 직무 분석부터 해가지고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이렇게까지 쭉 나가는 이제 목차로 이루어져 있는 파트인데 직무와 관련돼서 뭐 확보에 나온 이론과 크로스 시켜서 좀 복잡하게 낸다거나 확보에 대한 내용을 개발, 평가와 관련해서 또 크로스 해가지고 어렵게 낸다거나 또는 혼합시켜서 문제를 지문을 구성한다거나 이런 식의 문제 나오지 않고요. 한 파트에 집중되어져 있는 그 논점을 깊이 물어본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넓고 많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수험 전략은 조금 맞진 않아요. 물론 넓게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긴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의 정점을 주요하게 생각을 하고 깊이 공부하고 숙지하는 게 더 바른 공부 방법이다. 이 우리 시험의 특징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공부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빈출 영역을 깊이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안 나오는 부분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빈출되는 부분은 어떻게든 변형되어 나오거나 또다시 반복되어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빈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교재에 체크하든 저희 강의안에 체크하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우리 시험의 특성상 바람직한 공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와 관련된 문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저희가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거는 최근에 한 5년에서 7년 사이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3년 내에 있는 문제들을 꽤 이제 많이 분석을 할 텐데요. 아주 오래전에 나와 있는 초창기의 문제들 같은 경우와 지금에 나오는 문제가 약간의 경향성의 문제나 난이도의 문제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오래된 문제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본다기보다는 최근 거를 많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데 최근 문제의 경향의 특징이 바로 실무적인 내용을 위주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나 그냥 알고 있으면 좋을 내용보다는요, 실제 저희가 인사 담당자로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런 상황들을 문제화시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한번 보시겠지만, 과거에는 그냥 지문 나오고 1, 2, 3, 4, 4번 선지에 하나를 고르라라는 식으로 나왔다면, 이제는 어떠한 사례를 주어놓고 그 사례 내에서 우리가 학습했던 이론이 맞는지 틀린지 이렇게 물어보는 방식으로도 문제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적용 문제, 괄호 넣기 문제 이런 것들도 종종 나오게 됩니다. 아마 뒤에서 기출문제로서 같이 풀어보시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것들은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지 또는 이 문제가 나왔던 영역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나올 것인지를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푼다고 해서 다음에 있을 시험에 우리가 모든 걸 다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장표에는요. 기존에 우리가 그 시험에서 나왔던 주요한 영역들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벌써 HRM 실무 같은 경우에는 직무관리부터 보상임금까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직무와 HRM 역사, 확보, 개발, 평가, 개발, 유지까지 확보, 개발, 평가, 유지까지 전반을 아우르는 주제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범위 자체는 넓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그 영역들이 문제의 대상으로 그 기출 문제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근로 관계법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빼놓고 공부하셔야 될 부분들은 많지는 않다. 다만 자주 나오는 빈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깊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다음 장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근로관계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잖아요. 요거는 소위 말해서 노무사 시험에서도 특 A급으로 집히는 영역들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영역이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는 그 영역별 출제 비중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HRM 실무 파트에서는요, 총 30문제가 나오는데 그동안 20문제 이상 나왔던 영역들을 좀 대별을 해봤습니다. 직무 관리 부분에서는 직무 분석부터 평가, 직무 설계까지
직무 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문제들이 골고루 나왔고 비중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죠. 뭐 5문제, 7문제와 4문제, 6문제가 뭔 차이가 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시험 문제를 받아보시면 한 바닥에 그 직무가 쫙 깔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직무 관리가 빈출되고 있고 그 매해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무 관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감을 잡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채용부터 해가지고 보상, 뭐 유지까지는 전반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넓게 공부하시되 그 각각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캐치해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다음으로 근로관계법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노무사 시험에서 특A급으로 잡히는 것들이에요.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그나마 이제 노무사 시험보다 나은 거는 좀 지엽적이거나 아주 구석진 법령 시행령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법들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들, 기본적인 법 이론 지식을 알고 있는 바탕 하에서 그 법조문에 대한 내용들 또는 법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 요거를 체크하는 것들이 우리 근로관계법에서 나오는 문제이고요. 총 20문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14문제에서 15문제씩 나왔던 부분들을 체크해 보면 근로자 사용자 이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난이하기도 하고 판례도 많이 쌓여 있는 곳이고, 기간제 단시간 파견은 하나로 묶어가지고 어떤 해는 기간제가 나오고 또 어떤 해에는 단시간만 나오고 또 어떤 해에는 파견이 나와요.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 그다음에 임금과 관련된 경우에는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임금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실무에서 임금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험에서는 임금 파트가 그렇게 높은 비중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나마 좀 다행이죠. 점수를 깎아먹을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임금에 대한 대비가 잘 돼 있으시거나 이론적으로 숙지가 잘 돼 있으시면 전략적인 부분으로도 삼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임금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 대비는 하시되 거기에 너무 겁먹지는 마시라. 공부하실 때 보면은 한 번씩 그 턱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근로자와 사용자성을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했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 자신 있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갑자기 임금 파트가 나오면서 여러분들께서 턱에 딱 걸려요. 그리고 근로시간에서도 한번 턱에 딱 걸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론 자체가 굉장히 난이하고요. 이걸 여러 가지 상황들에 접목시킨 판례들이 나오다 보면 여러분들이 임금에 대한 개념들,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평균 임금이랄지 통상임금이랄지 뭐 임금 지급의 원칙이랄지 이런 것들이 혼란이 되고 그 정리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금이나 근로시간 파트에서 좀 그 슬럼프가 온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겁먹지는 마시라. 만약에 그 부분을 아예 제끼고 다른 걸 다 맞춘다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합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마음이 좀 더 편하실까요? 물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일단 마음의 위안을 좀 삼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 휴업수당 마찬가지로 임금과 비슷하게 계산이 나오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법 조문이 그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까 근로시간 파트도 굉장히 어렵게 나오지만 다른 것보다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고나 부당해고 구제, 그다음에 금품청산, 퇴직급여 이 부분에서는 이제 퇴직급여 쪽이나 금품청산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나머지 해고나 부당해고 같은 경우에는 이론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이거를 그냥 시나리오를 딱 삼고 가지고 그 시나리오대로 어떤 흐름으로 이 사건이 흘러가는지 법조문이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면 어렵진 않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판례들이나 이때는 되고 이때는 안 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경우의 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되면 되는 거고, 로직을 잘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은 파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취업규칙 징계, 경업금지, 위약금 약정인데요. 여기 묶은 이유는 뭐냐면 비중이 많이 낮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 물론 이제 노무사 시험에서는 특A급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그 해당 시험에서 한 2-3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은 나오는 것만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나왔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시되 그 이론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그 방론적인 부분들은 조금 좀 너무 넓히지는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근로법과 관련해서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시중에는 노동법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두껍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는 교재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다 살펴보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재, 그 다음에 확보하고 계신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 시험을 대비하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고, 그 시험이랑 또 결이 좀 달라요. 물어보는 포인트나 꼬아내는 부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근로관계법과 관련해서 다른 시험의 책들이나 뭐 이론서들을 굳이 찾아가지고 공부하시는 거는 좀 시간 낭비일 수 있겠다. 기본 강의 하시는 분께서 이제 다른 강사님께서 잘 강의해 주실 거니까 그 부분은 잘 따라가셔야 되고 절대로 범위 넓히시지 마시라. 범위 넓히게 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게 공부하실 때는 항상 효율도 따져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학구적인 열의는 알겠으나 시험을 목표로 하신다면은 너무 시험 범위는 넓히지 말아달라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33회부터 41회까지 HRM 영역에서의 빈출 영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33회부터 제가 선정한 이유는 이게 딱 3년 되는 거예요. 41회까지 작년 25년 시험이니까 23, 24, 25 딱 3년치 최근 기출문제에 대한 빈출 영역을 정리해 봤습니다. 다 읽어 드릴 수는 없지만 좀 말씀드리면 좀 체크해야 될 거 몇 가지. 네. 자, 직무 분석 아까 말씀드렸죠. 직무에 대한 내용들은 매번 출제가 되는 거고 아주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있긴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무 분석에 대한 절차도 중요하고요. 정보 수집을 어떻게 할 거냐. 직무 분석을 위한 정보 수집이겠죠. 이런 내용은 제가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강의는 좀 어느 정도 그 이론을 좀 알고 보시는 것도 좋고 뭐 전혀 모르신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중요도를 체크하시는 방식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직무 분석 절차, 뭐 직무 수집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서 출제가 되었다. 분석 절차 자체를 물어보는 것도 있고요. 각 분석 절차와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들을 맞는지 틀린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 개념 구조, 엘리멘트 태스크 포지션 잡 패밀리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과업이나 그다음에 요소, 과업, 그다음에 직위, 직무, 직군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죠. 거기 나와 있는 이 직무 개념을 헷갈리게 해놔요. 뭐가 직군이고, 뭐가 직무고, 뭐가 직위고, 뭐가 요소고, 뭐가 과업이고 이렇게 구분해서 개념을 혼동시켜 놓으면은 이걸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직장 생활을 좀 해보시는 분들은 좀 이 문제가 쉬울 텐데 직장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도대체 요소가 뭐고 과업이 뭐고 직위가 뭐고 직무가 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는 저희 강의 기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가는 게 중요해요. 직무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가장 작은 단위인 직무의 개념부터 설명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무의 개념이 한 해 건너서 한 해 정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 출제되는 영역들을 놓치면 안 되겠죠. 직무의 개념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직무를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평가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뭔 일을 했는데 이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 일을 평가하는 게 우리가 평가라고 생각하는데 직무평가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직무평가 자체는 이 직무를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거냐. 그러니까 직무의 위계서열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직무의 난이도랄지 어떤 중요도랄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들이 이제 직무평가 방법인데 어떤 식으로 나래비를 세울 것이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비교법 최근에는 회의 시스템까지 시험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우리가 서분점요라고 해가지고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비교법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하시고 거기에 매칭되는 설명들 또는 매칭되는 방법들을 잘 조합하게 되면 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어쨌든 직무평가 방법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회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직무급,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직무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무급 자체도 중요하긴 하지만 나중에 임금 보상 체계가 넘어가서 직무급과 호봉제, 성과연봉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실 때도 직무급이 사용이 되니까 직무할 때 직무급이 어떤 절차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직무급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NCS라고 되어 있죠. 이게 굉장히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도 기존 교재에서도 NCS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분량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자주 나오나. 우리가 시험에서 이제 NCS가 뭐 중요하긴 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다른 문제를 제끼고 이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올 정도로 중요한 건가 싶을 때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올해 이제 책이 개정이 되거든요. 기존의 교재가 새로운 책으로 개정이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NCS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많이 빠졌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과거에 이제 교재로 만드시는 분들은 아마 NCS에 어떤 꽂혀 계신 분이 계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NCS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로 들어가 있었고 파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됐었던 게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NCS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정립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활용되는 측면도 사실 좀 공공기관 외에는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NCS는 시험 문제로 이렇게 많이 출제될 필요가 과연 있나라는 생각에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약간 계력 같은 존재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NCS를 좀 약간 이번 기출 문제에서 좀 뺐습니다. 왜냐하면 교재가 줄어든 만큼 다음에 출제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NCS가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국가에서 직무의 표준을 정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직무의 평가 자체를 어떤 식으로 미리 좀 편리하게 죄송합니다. 말이 좀 꼬여가지고 편리하게 만들려고 이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컨설팅 할 때. 근데 이게 뭔지는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기출되었던 영역 중에
직업 기초 능력 10개가 구성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직업 기초 능력이 뭐고 거기 구성되어 있는 요소들이 뭔지 요거 하나 매칭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채용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요거는 흐름 따라 외우시면 되는 부분인데 요 정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 뭐 NCS의 뭐 연역이나 뭐 이런 뭐 활용도나 이런 것들까지 현실적인 활용도 이런 것들도 문제에 나온 적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 문제에서는 좀 실무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면 좀 이런 부분들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중요도는 좀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역량 면접, 상황 면접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 역량이라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량과 관련해서 이제 면접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역량을 확인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인데 아주 실무적인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이런 용어들 자체가 시험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량 면접이 뭐고 그다음에 상황 면접이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 구분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죠. 평가센터법은 최근 3년간에 좀 등장하지 않았어요. 좀 특이하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평가센터법은 여러 가지 평가 방법들을 여러 사람들이 훈련된 여러 사람들이 그 평가하면서 이제 타당도를 높이는 평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예상 문제로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풀어보시면서 그 개념 한번 잡아보시도록 하시죠. 다음으로 이제 경력 개발 제도입니다. 커리어 패스나 커리어 필드, 커리어 앵커 뭐 이런 것들인데요. 되게 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이제 노무사 2차 시험에서도 경력 개발 지원과 관련돼서는 문제로 되게 많이 나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경력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성과 체계 흐름과 관련해서는 그 앞부분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쫙 일관된 체계예요. 이거 그림으로 설명하면 삼각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명이 시작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치 비전 전략 전술 과제 CSF KPI MBO까지 그다음에 MBO까지 쫙 흘러갑니다. 이걸 얼라인이라고 그래요. 정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삼각형 체계 안에서 이 사명이 밑에 개별적인 MBO까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 체계 흐름, 요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고, 그 다음에 이게 뭐고, 이런 개념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과 각 용어가 잘 매칭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관련해서 9블록 이내 성과 역량, 매트릭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과를 평가할 때 어떤 인재냐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을 해야 되잖아요. 그 나름의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 놓은 건데 9블록 같은 경우에도 있고 그 9개 정사각형의 이런 식의 제가 그림 잘못 그려서 이런 식의 9블록으로 해서 어디에 속하는 인재냐, 그다음에 스타 포텐셜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사분면으로 돼가지고 스타 인재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역량이 부족한 사람, 역량이 아주 뛰어난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그 사분면으로 만들어서 인재를 분류하는 방법. 그러다 보니까 인재가 분류가 되면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또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활용되는 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라는 거고. 그다음에 보상 시스템. 이거 다 중요합니다. 보상 같은 경우에는 범위는 좀 넓긴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핵심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고 잘 이해하셔야만이 풀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잘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다. 마찬가지로 호봉제 직무급, 한국형 하이브리드 차이점, LTI가 뭐냐 이런 것들. 여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개념들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개념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흘러가거든요. 개념을 알아야 사례에 적용이 되고 사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업무 기반 적정 인원, 산정 인원, 요거 최근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기출문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무슨 여유율 이런 거 나온 거 기억나세요? 나중에 한번 저랑 풀어보시겠지만 굉장히 단순한 문제인데 어쨌든 산수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접근이 어렵다거나 좀 이제 이것까지 공부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문제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실무적인 계산 문제도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실제 이 문제는 별거 아닙니다.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은 뭔가 싶기도 한데 한번 같이 풀어보시면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실 거예요. 다음에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제 근로관계법 관련해서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거의 빈출 영역 중에 하나고요. 자, 임금 정의, 통상임금 3요소, 평균임금 상승 다 중요하고 임금인적 사원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통화나 직접 전액 정기 이 구분하는 문제랄지, 그다음에 예외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형 지분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 이거는 법 조문 자체가 중요해요.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판례가 나오는 경우는 조금 이 부분에서는 좀 적습니다. 판례가 나와버리면 약간 좀 이럴 때는 이게 맞고 또 저럴 때는 저게 맞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근로시간 관련해 가지고 판례가 나온 경우는 좀 많이 없어요. 그다음에 연차휴가 발생과 관련한 거는 이제 계산하는 것들, 그다음에 해고 제한, 그다음에 취업규칙 작성 신고 불이익 변경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한 해 건너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퇴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DB, DC형 연금 요거는 우리 그 노동법 분야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하나의 퇴직금의 유형으로서 이렇게 그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평균임금이냐 통상임금이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일단 사실은 다른 개념이죠. 근데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출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평균임금의 개념이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통상임금 문제는 요즘 잘 안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판례가 바뀌었거든요. 기존에도 한번 판례가 나와가지고 이 통상임금의 개념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가 최근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래서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가 또 바뀌는 바람에 이 고정성 요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서 좀 빠지는 바람에, 그럼 지문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아직까지 거의 정립이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나온다면 이제 판례 문구 그대로 나오겠지만 그 판례 문구만 잘 정리하시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과거에는 뭐 정기상여금이네, 뭐 직책수당, 뭐 어떤 식대 이런 것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판례 기준 가지고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 그 판례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거 가지고는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통상임금 문제가 잘 나오지 않게 되었다. 다음으로 이제 금품청산, 뭐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금 이것도 이제 빈번하게 나오진 않지만 한 번씩은 나오기 때문에 수험 측면에서는 한번 잘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예. 다음으로는 최근 3년간의 기출 경향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전통적인 교과서, 전통적인 이론적인 부분은 이제 뭐 공부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 나오는 경향이 경향이 뭐 AI랄지 HR 애널리스틱스랄지 OKR 뭐 이런 변화 관리 이런 것들은요 교과서에는 최근에 나오는 교과서에 있는데 과거의 교과서에는 없는데 어떤 논문이랄지 학회 이런 데서 발표됐던 여러 가지 그 기술들, 해외에서 요즘 떠오르는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종종 문제에 반영이 된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모두도 아시죠? 이 AI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거 관련된 문제도 아마 조만간 나올 것이고, HR 애널리틱스는 조금 시간이 됐어요. 이거 OKR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문제에 굉장히 반영이 되기 좋은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거 혹시나 신문이나 이런 데 나오면 이거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시험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근로관계법과 관련해서는 최신 트렌드라기보다는 최신의 개정된 법령이나 뭐 어떤 이슈가 되는 어떤 제도들, 판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죠.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몇 년 전에는 뭐 이제 복리후생 비용이 들어가냐 마냐 가지고 많이 얘기가 있었는데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바람에 이것이 이제 우리 시험에도 반영이 됐던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이나 육아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모성보호와 관련된 모성보호 3법이 작년에 많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 개정된 법들이 또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몇 년 전에 이제 임금명세서가 교부하는 것이 의무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나왔고, 이런 식으로 트렌드적으로 우리가 노동법에서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또 우리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다분하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뭐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거나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겠다라는 정부의 정책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포괄임금제에 대한 문제도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3년간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나올 것인가를 예측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시간 나실 때 뭐 인터넷도 하시는 거 좋지만 우리 노동과 관련된 또는 이제 HRM과 관련된 뉴스가 나온다면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요즘 트렌드가 이거구나, 요즘 이슈가 되는 건 이런 거구나 라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게 된다면 나중에 교재를 들춰보실 때 그 주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거나 좀 흥미있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공부 방법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현실적으로 스케줄을 짜셔야 됩니다. 제가 이 시험을 뭐 전업으로 준비하신다라는 분은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야 뭐 공부만 하시면 되니까. 근데 이 시험 자체가 그렇게 전업으로 할 만큼 분량이나 내용적으로 그렇게 좀 시간 투자할 만큼의 그런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해야죠. 절대량이 있으니까. 그 절대량을 채우는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내가 가진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스케줄을 정확하게 짜야 된다는 거예요. 방만하게 공부하시다 보면은 방만하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근데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짜다 보면 거기서 한 60%, 70%만 만족시켜도 내가 어느 정도의 성과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기 때문에 꼭 현실적으로 주간 스케줄을 짜세요. 뭐 예시긴 한데요. 뭐 평일에 뭐 출근 전에, 뭐 퇴근 후에 얼마 정도 공부하겠다. 그다음에 주말에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하겠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복습을 하겠다. 이런 것까지 좀 계산을 하셔가지고 꾸준하게 시험이 앞두고 있었을 때는 적어도 두세 달 전부터는 꾸준하게 그 작업들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평일 루틴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이렇게 가져가시는
어떤 짜투리 시간들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인이나 우리 이제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뭐 수험생들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제 일반 직장을 다니시거나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기업에서 뭐 다른 직무로 이직을 하고 싶은데 인사 쪽으로 그런 걸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할애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고 공부에 투입하는 본격적인 시간들은 많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짜투리 시간들을 잘 이용하시는 것도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저희 시험은 그럴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이 크로스오버 되지 않는 그 과목 자체가 크로스오버 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확보를 봤을 때 뭐 저기 이직과 관련해서 뭐 엮어 가지고 나오는 전반적으로 다 깊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한 파트를 깊이 보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 따라서 시간을 쪼개서 그 파트만 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학업의 성과를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말 루틴 같은 경우에도 뭐 토일 하루는 매일 공부하는 걸로 정하거나 또는 오전에 한 과목을 이론 정리하고 또 오후에는 뭐 암기사항 집중한다 그럴지 이렇게 토요일에 뭐 시간이 많이 난다고 그래서 그 시간은 그냥 아침에 앉아서 1페이지부터 끝까지 볼 거야. 이건 좀 효율이 없죠. 어떤 식으로 공부할 건지 어떤 시간을 쪼갤 건지 뭐 이렇게 주말 자체도 뭐 다 통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확보 가능한 시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도 이런 식의 어떤 그 루틴을 잡아서 공부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다. 다음은 이제 시간 집중력 관리 팁입니다. 뭐 야근 회식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최소 공부 기준은 정하시라.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죠. 술 먹고 들어와서 공부해라. 뭐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회식이 잡혀 있다고 한다면 내일 좀 더 공부의 분량을 넓힌달지 아니면 하루 전에 공부를 미리 좀 해놓는달지 이런 것들에 이제 조율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공부 장소는 고정시키는 게 좋습니다. 짜투리 시간 같은 거야 이동하면서도 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공부를 한 1시간 이상 공부하겠다라고 한다면 자리 이동이 많지 않은 자리에서 집중력 있게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기에 극도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해봤지만 자리를 많이 이동하면서 움직이는 거는 머릿속에 잘 남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하면 좋겠지만은 짧게 하는 그 공부가 좀 피부에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앉아가지고 생각하고 써보고 그 다음에 현출해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훈련이 된다면은 이 과정 자체가 힘들긴 해도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 합격해 그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리엔테이션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잔소리 같기도 하고 또 했던 말 반복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시험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합격을 바라신다라고 한다면 이 강의와 그다음에 교재, 그다음에 기출문제를 잘 따라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건 알겠지만 그 시험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 방법이랄지, 그다음에 생활의 루틴이랄지, 그다음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여러 가지 기출문제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은 좀 숙지하셔가지고 그대로만 따라오신다면 합격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